이 날벼락 맞고 나가 죽을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딸 하나만 낳았다고 생각하고 살련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필요 없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서산시에 살고 있는 75세 장필선 할머니의 사연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장필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들어보고 따뜻한 위로나 조언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들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어 망설이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나이 70 넘어서 가슴 아플 일이라고는 건강과 자식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 속을 썩힌 것은 다름 아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죠. 저는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참으로 저희 인생 없이 살았습니다. 다 자식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고요. 부족함 없이 키웠지만 금전적인 것은 절대 바라지 않았고 우리가 늙으면 자식이 우릴 모시길 바란 적도 없었죠. 저와 남편은 자식들에게 주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내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자식이라면 최소한 부모를 마음으로나마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생이 참 무상하다 생각도 들었고 자식에 대한 아니 인간에 대한 불신마저 생겼습니다. 물론 자식 둘 다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문제였죠. 아들과 딸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7살 차이이기 때문에 제 사랑을 오랫동안 받은 것도 큰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딸처럼 살가운 면은 없었고 이기적인 면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만큼은 믿음직한 맏아들 역할을 잘했습니다. 어쩔 땐 남편보다도 의지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건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죠.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 안 그러면 서운해져.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들 결혼하면 남이다. 집착하지 말아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조언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딸은 20대 어린 나이에 먼저 결혼을 했고 아들은 36살이 되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여자친구로서 소개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궁금하기도 해서 딸과 사위도 처음 아들의 신부감을 소개받는 자리에 다들 참석을 했죠.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아니, 강렬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죠.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네, 멀긴 머네요. 너무 힘든데 좀 앉아도 될까요? 이게 예비 며느리가 내뱉은 첫 마디 말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딸 부부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어서 앉아. 다리 아플 텐데. 엄마, 물 좀 한 잔 주지 않고 뭐 하고 계세요? 어른들도 다 서 있는데 예비 며느리만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버리더라고요. 이것 참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손님이니 물을 한 컵 내왔죠. 그래도 속으로 버릇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인상이 영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정성껏 차린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보다도 신경을 많이 썼고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하자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죠. 와, 엄마. 우리 올 때도 좀 이렇게 차려줘.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고
저는 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좀 어때요?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하는 게 가관이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도 그렇고 건강 때문에 저염식을 먹는데 어머니 음식은 전체적으로 좀 짜네요.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쳐요. 앞으로는 소금을 좀 덜 써보세요. 요즘 인터넷 보면 맛있는 레시피 많은데. 또다시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첫 만남에서 입맛에 맞는지 물어보는 건 솔직히 진짜 입맛에 맞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맛이 있든 없든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는 게 보통 사람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첫 만남에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딸도 표정이 안 좋았고 남편을 보니 금방 한마디 할 것 같더라고요.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제가 얼른 말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집 식구들 입맛에 맞춰서 그래요. 다음에 오면 신경 쓸게요. 그래요, 엄마. 다 건강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까 새겨 들으세요. 우리 지혜가 똑부러져서 옳고 그런 게 정확해요. 나도 그동안 좀 짜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손님 오는데 좀 신경 쓰지 그랬어요. 저 창피하게. 아들이 하는 말에 이것도 참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되도록이면 조용히 점잖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었다가는 좋은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았어요. 다혈질인 남편이 그 상황에서 참은 것이 용했죠. 그런데 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엄마가 이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이나 알아? 새언니가 처음 온 자리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면 오빠라도 나서서 말려야지. 둘이 똑같네. 지금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라 결혼한다고 알려드리려고 온 거지. 아들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에는 더욱 황당했죠. 아,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은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입맛에 맞냐고 물으셔서 솔직하게 말한 건데 기분 언짢으셨으면 사과드릴게요. 자기도 참아. 원래 바른 말은 듣기 싫은 법이야. 그 말을 들은 딸이 소리치더군요. 진짜 되먹지 못한 사람이네. 지금 그게 시부모님 앞에서 할 말이에요? 오빠는 이런 못돼 처먹은 여자랑 진짜 결혼을 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그런 거면 정말 실망이다. 뭐야? 너 말 함부로 할래? 함부로 하긴 누가 함부로 했는데? 저 여자가 하면 솔직한 거고 내가 하면 함부로야? 내로남불이 심하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분위기가 과열되려고 하자 사위가 옆에서 뜯어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만 가보는 게 좋겠다.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밥을 먹냐? 그러자 그 여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 나가려는 아들을 불러 세워서 못 가게 했어요. 따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너는 어떻게 된 게 골라도 저런 여자를 골라. 부모도 없대니 어떻게 어른들 앞에서 예의 차릴 줄을 모르냐? 너는 그러고도 결혼하겠다고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 좀 전엔 화를 내지 않았던 남편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무서워하던 아들이라 조금 기가 죽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성격이 대찬면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좀 이해해 주세요. 조건 대찬 게 아니라 무례한 거야. 넌 많이 배운 애가 그것도 구분 못해? 여러모로 아들에게 많이 실망을 한 날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 보내고 공부도 오래 시켜서 아들을 세무사 만들어놨더니 배워먹지 못한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으니 말이죠. 고졸에다가 20대 후반에
별다른 직업도 없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그 결혼 절대 못 시킨다. 아들은 허락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부모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혼하면 집도 해주기로 했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에게 대들 만큼 이성적이지 못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긴장할까봐 제가 편을 들어준다는 게 그만. 지혜한테도 제가 단단히 말해둘게요. 화 푸세요. 그제서야 아들이 저희 말을 알아듣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적나라하게 봐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저희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 딸과 사위도 너무 분개했고요. 정말 너무했어.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했다. 새언니 생긴다고 좋아했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워. 그러자 아들이 딸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말이 좀 심했어. 사과할게. 그 뒤로 아들이 어떻게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는지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좀 더 예의를 차려서 사과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라 솔직함과 무례함의 경계가 모호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세대와는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잔소리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살아가는데 저런 똑부러지는 성격이 필요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죠. 어쨌거나 아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배우자니까요. 너무 무른 성격보다는 낫지 않나 고민이 됐죠. 하지만 제가 고민한다고 결혼을 시키고 안 시키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이기겠어요? 늘 찾아와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져서 결국 둘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니 며느리의 성격이 왜 그런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일찍여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동생도 셋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억센 면이 있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되면 잘 챙겨줘야겠다 다짐도 했죠. 그런데 그런 다짐이 무색했어요. 결혼 전에 봤던 며느리의 인성이 어디 가질 않더라고요. 문제는 명절 때였어요. 우리 가족은 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차례상도 차리지 않아요. 그렇게 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 매년 아들, 딸 모두 편할 때 오고 갔죠. 다들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 결혼 후 첫 명절은 다 같이 함께 식사라도 하자며 모이자는 분위기가 됐어요. 요리한다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다 시켜 먹자. 그래도 네 새언니 첫 명절인데 뭐라도 해서 대접해줘야지. 딸도 시댁에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피곤할 것 같았고요. 며느리도 사돈이 입원해 있는 요양원에 들렸다 온다기에 저희 집에서 음식 차리고 시간 보내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했죠. 그래서 명절 기분은 내고 싶어서 제가 요리를 하기로 했어요. 전을 부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먹어야 하기에 아침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했어요. 딸과 사위는 일찍 와서 음식을 놓고 상 차리는 걸 도왔는데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먹던 음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기다렸어요. 상에 다 차려놨는데 오질 않자 음식은 식어갔죠.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며느리가 상을 차린 걸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착하는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고 상을 놔야죠. 다 식은 걸 어떻게 먹어요? 이건 다 불었네. 개밥 같아요. 잡채를 젓가락으로 집어들더니 식탁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 다 식은 걸 먹고 싶어서 기다린 줄 아는지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 잘못이지 어떻게 늦을 사람 시간을 체크 안 하고 음식을 준비한 게 잘못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기다리던 모두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뭐, 개밥, 우리도 일부러 안 먹고 기다렸어. 그러게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주지 그랬냐? 늦었으면 조용히 앉아서 먹질 않고. 그래서 제가 딸 대신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대꾸하더라고요. 차가 막히는 걸 어떡해요? 가까이 사는 아가씨와는 다르죠. 그리고 왜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혼을 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음식 차려주신다길래 기대했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며느리가 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었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하면 수명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죠. 항상 불만에 차 있었고 논리도 이상해서 함께 얘기하다 보면 제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 멀리서 왔는데 왜 보자마자 그래? 너무하네. 지혜 말이 틀렸어? 다 불어터진 걸 어떻게 먹어? 또 팔불출 같은 아들은 지 마누라 편만 들었죠. 정말 억울했어요. 우리가 먹다 남은 걸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들을 기다리느라 음식이 좀 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다 같이 먹을 건데요. 먹기 싫으면 직접 해 먹던가. 아님 그냥 내년부턴 다 같이 차례상 차리자. 딸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인 제가 명절 음식 안 차린다고 눈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랑 아가씨랑 편먹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무슨 배워먹지 못한 말투예요. 내가 손윗사람이잖아요. 딸이 기가 막혀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지금 배워먹지 못한 말을 한 건 너 아니니? 아,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혜야, 괜히 왔다. 가자. 옆에서 꼬집지는 못할 망정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놔봐. 할 말은 해야겠어.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만 하면 다들 부들부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이래서 며느리들이 시집을 욕하는 거지. 이때 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사위가 나서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두 분 다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네요? 좋은 명절에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사위는 어지간하면 그런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조금 부당한 일이 있어도 허허 웃고 말았죠. 그런 사위가 나설 정도면 아들과 며느리가 이상하긴 단단히 이상했습니다. 아들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더니 지 마누라 말만 무조건 맞고 우리는 못된 시집 식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개밥이라니요? 장모님이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에요. 먹기 싫어도 먹는 성이라도 보여야 할 사람이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사위가 언성을 높이자 오히려 딸이 말릴 정도였어요. 그때 가만히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도저히 상종 못할 쓰레기들이구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어라.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마. 그러자 아들이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사과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저희는 그냥 조금 서운해서 말씀드린 거죠. 저도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마누라가 잘못을 했으면 무조건 감쌀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너라도 나서서 말려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언제 명절 음식 안 한다고 뭐라 했니? 아니면 시집살이를 시켰니? 그런 게 솔직한 성격이 아니다. 그냥 너희는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것들이야. 그러고선 아들 부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연락이라도 해서 사과를 했지만 며느리는 연락도 없이 용돈 20만 원만 통장에 넣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돈 줬다고 좋아할 줄 알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분명 아들이 시킨 거였겠죠.
어쩌다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아들도 잘한 건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것들끼리 만난 거겠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런 아들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결혼할 때 사준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이미 아들 명의로 산 것을 되돌려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한테 핸드폰에 불이 날 만큼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한테, 저한테, 딸한테 돌아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읽어보면 구구절절한 변명과 사과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임신을 해서 속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개밥 같다고 했던 건 진심이 아니에요. 너무 예민해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괘씸했지만 며느리가 임신해서 그랬다는데 그렇게 연을 끊어버릴 만큼 저희 가족이 매정하질 못했네요. 딸도 남편도 화가 누그러졌는지 며느리의 연락을 받아줬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저희에게 첫 손주가 생긴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며느리와 아들의 사과를 받아줬고 그날 이후로 다시 왕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며느리는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떠주세요. 몸이 무거워요. 어머니, 저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몸이 안 좋네요. 어찌나 저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지 겉으로 봐서는 아직 배도 안 나오고 멀쩡해 보였어요. 오히려 허리가 안 좋은 제가 며느리를 시켜야 할 상황인데 무슨 말만 하면 며느리는 배를 내밀었죠. 어머니 손주가 힘들대요. 부탁드려요. 이 말 한마디면 깨갱할 줄 알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랬죠. 가족들 모두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게 다 며느리의 쇼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6개월, 7개월째가 돼도 나오지 않는 배를 보며 이상하게 여기던 찰나에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걸 딸이 듣게 됐어요. 그날도 배를 과장스럽게 내밀면서 며느리가 저를 부려먹으려고 집으로 불렀죠. 딸이 저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왔어요. 그 수발을 드느라 힘들어서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며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 차에 두고 온 게 있다며 딸도 나갔는데 글쎄 며느리가 핸드폰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오셔서 집안일 다 해주고 있어. 너무 편하다. 그런데 금방 출산할 때 되면 눈치채실 테니까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실려가는 척 할까? 그래야 애를 안 낳아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겠지. 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죠. 그래서 통화하던 며느리도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남편도 알게 됐고 사위도 알게 됐고 이제 정말 인연을 끝내 만회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유가 남편의 치매 때문이었어요. 나이 들어 건망증이 심한 줄로만 알았는데 말도 어눌해지고 금방 먹은 밥도 까먹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치매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 모두 초상집 분위기였죠.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도 집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어찌나 잘하던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날도 늘어갔고 어쩔 땐 바지에 실수를 하는 일도 생겼죠. 남편이 정신이 돌아올 때면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제 속을 많이 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반자였으니까요. 남편은 옆에서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옆을 지켰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볼 일이 있을 때면 아들이 왔을 때 다녀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며느리가 온 뒤에 제가 외출을 하려고 하자 남편이 저를 붙잡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래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 마트 좀 갔다 와야 하는데. 이걸 놔야 얼른 다녀오죠. 저를 꼭 붙잡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놓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어머니, 얼른 다녀오세요. 제가 아버님 보고 있을게요. 며느리가 기특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며느리가 꼭 잡고 있었죠. 그래, 얼른 다녀올게. 잘 좀 봐주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네,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합병증까지 생겨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딸도 오지 않았고 아들 며느리도 오지 않아서 남편과 단둘이 있었죠. 남편이 그때쯤엔 말을 잘 못하게 됐는데 그때 장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장롱은 왜요? 뭐 꺼내줘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죠. 남편의 손가락을 따라서 장롱문을 열었는데 그 속에 웬 서류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열어보니까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딸과 저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는데 계속 읽어보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뒷장을 보았더니 남편의 일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들락거리면서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재산을 모두 자신에게 주라며 설득해왔다고 적혀 있었죠. 말이 설득이지 그 대화 내용을 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그동안 몰래 녹음을 해놨던 것이었어요. 여태 증거를 모으느라 숨죽이고 그 모진 일들을 당한 듯 했어요. 녹음 내용을 들어본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노망난 노인네야. 여기에다가 얼른 쓰라고. 내 말 안 들려? 아들이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라며 남편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없을 때 직접 써야 하는데 정신이 없으면 쓰질 못하고 정신이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내야 하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며느리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들은 주워온 아들도 아니고 평생을 키워온 내 자식이잖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아버지를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듣고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얼른 딸과 사위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도 불러서 공증까지 받아놨죠. 다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도 울고 사위도 울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다 같이 모여있자 아들과 며느리는 초조해 보였어요. 제가 아들에게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따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나서 웬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남편의 유언장이라면서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 재산을 다 주시기로 하셨어요. 컴퓨터로 쓴 듯한 유언장이었고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내심 아들이 이러지 않길 바랬는데 끝까지 저희 가족을 배신한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아버지 유언장은 여기 있는데 그건 네가 쓴 거 아니냐? 그러고 진짜 유언장을 내밀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죠. 이 날벼락 맞고 나가 죽을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딸 하나만 낳았다고 생각하고 살련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제서야 아들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연을 끊고자 하면 찾아와서 빌었던 이유가 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성실히 불려온 재산을 그런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모른 척 넘어가 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경찰을 부르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언장이니 어쩌니 하며 그렇게 피 튀기게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저는 이제 다시는 아들을 보지 않고 남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해버렸어요. 남편은 아들과 떨어지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아직까지 제 곁에 있답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합니다. 변한 아들을 끌어안고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나날이 떠올랐어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 자식이었으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은 하는 것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쳤을 수 없는 자식은 이제 제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필선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사연을 듣고 조언의 말씀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